너무 낡았네 위에가. 무시 시원해. 바람 부니까 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잠깐만요. 저거 가능한 빨리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험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공장 2599평 공장 나왔는데요. 낡아 보이는 공장입니다. 이 서 있는 땅은 군유지예요. 군 땅이고 들어가니까 넓어서 좋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문을 만들어 놨죠. 문이 좀 협소하게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는 군유지고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 풀이 자란 이쪽부터가 우리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쫙 우리 땅이죠. 이게 문인데 문을 그렇게 작게 했을까요? 이 전체가 공장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여기까지가 문이 되겠네요. 적은 건 아니네요. 차량 통행은 이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량 다니는 길이겠죠. 이 건물도 모두 이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 같이 썼던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건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장을 다 철거함으로써 빈 땅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구조로 보여요. 공장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쓸 수가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철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1000평에 건물 전체가 다 1000평인데 대부분의 건물이 저렇게 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걸 철거하는 철거업자가 좀 가져갈 게 많죠. 그래서 삭감 든다고 볼 때 평당 30만 원 정도가 철거 비용인데 이건 쇠를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철을 한 반 정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 원에서 조금 많이 잡으면 평당 20만 원. 그러면 철거 비용이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추상을 하면 되는데 아마 거의 정확히 맞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철거 비용이 좀 들겠죠. 자, 그걸 한번 보시고 저쪽 후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이 사업자가 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쓴 것 같아요. 뜻이 좋네요. 좋은 사업 하다가 어떻게 경매가 나오게 됐네요. 시청자께서 잘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해석을 좀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땅값이 여기가 한 150만 원 가요. 공장 용지가. 그러니까 공장 용지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장 용지가 150 가면은 얼마에 팔 수 있다고 예상이 되냐면 한 38억 정도에 팔 수 있는 땅이라고 봐요. 2,599평 모두 다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은 그냥 허가 없이 지으면 되는 거죠. 공장 용지니까. 뭐 개발행위라든가 뭐 인허가라든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건축법에만 맞게 지으면 되는 거야. 이게 편리한 거죠. 돈도 하나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지으면 됩니다. 여기 보기 좋게 여기만 좀 포장을 쫙 해가지고 팔게 되면은 150만 원, 38억. 그럼 이제 한 번 더 도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되면 이런 거는 채권을 사는 게 좋아요. 채권을 사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1등의 지위를 자신한다는 거야.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채권만큼 내가 다 써도 되니까 내가 채권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키는데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채권이 약 현재는 22억인데 한 24억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20억 됐을 때 이거 4억 더 쓸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24억을 다 써서 내가 4억을 22억에 사왔다면 2억은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22억에 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서도 1등은 자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채권의 장점이에요. 뒤 후면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도 누가 길을 내려고 6m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코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땅 가치가 150에서도 내려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쫙 이렇게 쳐놨죠. 울타리를 잘 이쁘게 쳐놨습니다. 이건 이 집에서 친 건지 도로를 내는 사람에 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친 건지. 근데 이건 무슨 나무죠? 알이 열매가 있는데요.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열매가 있는데. 호두나무 아니고 호두나무? 호두요? 아, 그럼 이 호두가 저렇게, 나도 그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생활하던 집 같은데 이것도 철거해야 되나? 이건 아직은 좀 멀쩡한데요. 멀쩡한 거 이건 좀 남겨놔도 예. 될 것 같아요. 철거하면서. 자, 보세요. 거의 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사람들이 30만 원을 다 갖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에서 아니면 평당 한 20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낡았네요, 위에가. 너무 낡았습니다.
뭐 무시시하네. 바람 부니까 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닙니다. 예? 괜찮아요? 아, 이거 근데 겁나네요. 저 공포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조심해, 일로 와. 바람에 날리면 어떡할 거야. 가능한 빨리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험해 보여요. 이거 다 전부 다 공장이거든요. 전부 다 철이죠, 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 수입이 좀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다 철거하고. 네. 철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땅 보러 다닐 때도 이런 거 있으면 혐오 시설 같이 보이잖아요. 남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네네. 우리 같이 이걸 헐어서 땅으로 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드물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는 그런 다른 일반인들이 보는 거또 달리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이런 건 돈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같고 막 혐오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것이 돈이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잠깐 찍었습니다. 또 어떻게 저기까지 부서졌을까요? 다 부서졌잖아요. 험하게 썼네요. 불난집 같기도 하고. 이게 맨홀 뚜껑 균을 만드는 좀- 공장이라. 좀 날아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갑시다. 이거 좋지 않아. 저봐. 막 흔들흔들대고 날아갈 것 같아. 저기도 다 흔들리고 다 망가지네. 그래도 질기 안 찢어지고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38억에 팔게 된다면은 한 번 더 떨어지면 20억인데 그럼 우리가 22억에 실제 사올 수 있다고 치면은 쓰긴 24억을 써도 그러면 22억을 써서 뭐 취득세 같은 거 나갔다고 해서 나가면 20억에 대한 5% 1억 더 들어가죠. 그럼 23억. 또 이거 철거하는데 2억. 그럼 24억, 5억, 5억 들어가는 거네요. 25억. 25억 들어가서 38억에 팔면 13억이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 다 하실 줄 알겠지만은 그런 장사가 없죠. 25억에 내가 사올 때 대출을 70%나 80% 받으면 내 돈은 실제는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10억을 투자해서 13억이 남는다. 1년 안에 내가 판다면은 130%거든요. 그런 장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했던 것들이 맞을 때도 있고 물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내가 다 예상할 수가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된다면 130%의 장사가 된다는 거고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참 하고 수십 대 경쟁률 아닙니까? 네. 그런 거 하고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주의사항 같은 건 없겠습니까? 이런 그 주의사항을 내가 모르는 게 세상은 있으니까 땅 속에 무슨 기름이 꼈다거나 침전물이 있다거나 그럼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병으로 있겠는데 불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게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불 다룬 공장이 되게 깨끗합니다. 밑에 하자가 없어요. 바닥에. 그래서 그런 예상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땅보다는 좀 저지라는 거예요. 네, 네. 저지인데 저지가 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큰 흠으로 볼 수가 없고 저 뒤에 가니까 그 마지막 그 토목공사 조금 해야 될 때가 있겠는데 그건 뭐 돈 1,000만 원 이내 정도 들 것이다 생각이 들고 철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란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거 하여튼 좋아. 도로도 좋고 수고했어. 네. 다음도 가지 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 낙찰받았어요. 우리 공장. 저 이번에 단독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 여기서 주의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살 때와 팔 때. 이걸 골라오신 전문가분들이 하여튼 우리 있잖아요. 150만 원 얘기했죠. 150만 원. 그래서 받자마자 그 부동산을 갔어요. 얼마나 딱 팔아줄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글쎄 요새 뭐 경기가 없고 뭐 코레라가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러 갈 때 믿으면 안 돼. 아, 못 팔아야 돼. 아, 못 팔기냐? 그 땅은 좋지. 이러더니 130이면 자기가 팔아줘요. 이런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사장님 벽에 왔을 때는 저 130짜리는 저 농지화 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사람 다 틀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에 항상 유의를 하시도록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 아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쭉 내려보면 이게 얼마야 최저가가? 20억이잖아. 거의 20억. 내가 보기엔 이거 물론 나 같은 안목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거 흙물 서서 안 들어오긴 하겠지만 얼마 써 1등 할 줄 잘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채권을 본 거야. 한번 볼까요? 자, 채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채권을 잡아놓은 게 27억 9,500. 약 28억이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 올려보면 청구 금액 그날까지의 밀린 이자까지 합해서 21억 9,300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돈은 27억 9,500이지만 실제 밀려있는 이자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경우가. 실제 밀려있는 건 이거만큼밖에 안 밀려있다 이거야. 21억 9,300. 이거밖에 못 받는 거야.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이 청구 금액 날짜가 2019년 4월 10일에 청구한 금액이니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동안 1년 반의 시간 동안 또 이자가 쌓였을 것이다. 그럼 이게 굉장히 악성 부채 아닙니까? 뒤로 갈수록 잠깐만 이자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5%로 추정을 한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는. 옛날에 막 20 몇 프로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 이자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15%로 본다면 이 금액으로부터 1년 반을 곱해줘야 돼요. 1년 반을 해주니까 1년에 4억 3천. 근데 1년 반이니까 4억 5천, 4억 8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금액이 21억 9천이 아니라 26억 5천 정도로 늘어났다. 받은 돈이.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게요. 그럼 이제 은행 채권자들도 좀 떨고 있어. 왜? 하도 건물이 어수선하고 흉물스러우니까. 야, 나갈까? 안 나가면 15억대야. 내가 사면 얼른 줄 수도 있죠, 20억에. 근데 20억에 사온 거야. 계약하는 거야. 10% 주는 방법도 있고, 저녁 다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 10% 주고 사왔다고 가정해봐. 사후 정산하는 걸로. 사후 정산이라는 건 내가 얼마를 써서 그 돈이 나오면 은행과 내가 갈라갖는 방법이야. 이거 사후 정산이라고 그래.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난 26억 5천을 다 쓰겠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1등 할 거 아니야.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나는 실제 20억에 약속을 했으니까 6억 5천을 내가 더 은행에서 돌려받아야지. 그게 사후 정산부 방법이 채권 사오는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난 1등을 장담할 수 있고 돈은 실제로 20억밖에 안 들어갔고 알먹고 꼭 먹기가 된다. 그 채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은행 사정상 팔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사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23억을 써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양도세로도 이득 있다고. 그렇지. 26억에 사와가지고 30억에 팔면 3억 5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3억 5천 남았습니다라고 신고하면 얼마 안 되는 거지. 사실 20억에 사왔는데 26억 5천, 6억 5천을 이득 보는 거야. 양도세 면제받을 때. 그런 장점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땅을 이쁘게 포장한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이쁘게 포장한다는 게 아스팔트를 깐다는. 저 건물을 다 헐고 나면은 이 공장 터가 흙을 좀 더 덮어가지고 지금 좀 내려앉았잖아. 약 한 1m쯤 높이고 싶어. 그래야 큰 도로랑 높이가 맞아요, 사실. 지금 좀 내려가는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돈 얼마 안 들거든요. 한 차당 4만 원 잡으면 한 100차만 갖다 뿌려도 한 1m 정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공장 쪽으로. 그렇게 해놓고 팔면 이게 가장형 토지라고 도톰하게 싸면 사와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다음에 들어간 맨 앞에 있잖아. 세면으로 돼 있잖아. 그건 아스콘으로 좀 깔고 싶어. 색깔 파랗게 까맣게 파랗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쫙 깔아놓고 선 같은 거 쫙 걸어놓으면은 A급 공장터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가는 입구에 아스팔트 모습. 아스팔트와 세면 있는 거 천지차의 기분이. 그 다음에 좀 꺼진다는 것도 비가 오거나 뭐 오면 좀 내려가잖아. 도로와 높이를 거의 맞춘다. 앞에 부분을. 그렇게 하면 한 100차 정도만 차를 놓으면 4만 원 잡으면 400만 원이거든요. 마침 주변에 산 같은 거 깎을 때 산업으로 받아서 딱 한 다음에 아스콘을 치면 멋있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원에서 붙여놓고 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쓰시는데 문제가 없어. 뭐? 여기 사용하실 아니라 그러잖아. 읽어보세요. 제가 보시고 안 되면 저희 그거 왜 붙여? 내가 그러면 안 돼. 왜 때려요? 내가 때리시면 뛰시면 이거 공무집행이라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장난치지 마.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화성 공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살 때부터 좀 특별하게 좀 샀죠. 제가 가보니까 막 살벌했었죠. 바람 불어갖고 막 그 무너지는 줄 알고 나도 좀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남들이 싫어할 것 같다. 허물고 철거하고 팔겠다는 작전을 처음부터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제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뢰를 만난 거예요. 지금 앞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하러 갔거든요. 법원에서 같이. 공적인 업무 아닙니까?
갔다가 심지어는 뭐 법원 계장이 두들겨 맞은 뭐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들겨 맞는 장면까지 막무가내 막무가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법도 많이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인 앞으로 임대차 계약 만들어 놨었고 또 임대차를 또 자식한테도 해놓고 또 조카인가도 있어요. 여러 군데 해놔가지고 이거 소송에서부터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기 사생이 아주 완전 자기 게 딱 있어가지고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알아 이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에요. 겁을 법원에서도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갔지만 하여튼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됐어요. 고시하러 왔어요. 가처분 고시하러 왔어요. 부동산 가처분. 점유 바꾸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넘기지 말고 넘기지 마시라고. 가처분 신청을 얘기했어. 이 신청을 내니까 왜 누가 뭘 하는 거야? 나가려나? 지수는 나가라고. 아니 얘기 좀 하고 나갈게요. 나 이거 데려가면 안 돼. 불러요. 여기서 얘기 좀 하시죠. 아니 여기 붙여놓고 갈게요. 이걸 뭐라고 봐? 가처분 고시. 이걸 그대로 쓰고 딴 사람들 넘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처분이 뭐야? 이거 설명해봐. 가처분이 뭐냐면 점유를 바꾸지 마시고 이 장소 쓰시라고. 뭘? 점유만 바꾸지 마시라고요. 점유만. 그런 거 없어. 내가 이겨줬다. 그러니까 본인이 점유하고 계시잖아요. 뭐야? 법원에서 민법 의하여 차후 집행의 선수에서 경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아니 설명 좀 드릴게요. 설명만 드릴게요. 일단 설명만 들어보세요. 들어가지 말고 일로 여기 와서 그러세요. 추우실까봐 그래요. 나오라고. 추우실까봐. 가지고 거기서 드리고 가죠. 예, 서리만 드리고 갈게요, 그만. 예, 읽어보시라고 드리고 갈게요. 애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정말 나가지. 오늘 안 받는 어떤 놈이 하나 아침을 안 해. 가처분 고시만 하고 가고. 설마 보내. 이건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점유를 바꾸지 말라고. 이런 놈이 점을 받다. 그건 뜻이 아니야 그거는. 가처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어디 들어가. 가처분 고시만 하고 갈게요 저희가. 여기 놔두고 붙여놓고 갈게요. 들어가. 경찰 부를 거야. 들어나가라고. 법원에서 붙여놓고 오라고 명령을 했기 명령을 해서 때문에. 쓰시는데 문제가 없고 뭐? 여기 사용하시는 아니라 그러잖아. 읽어보세요. 제가 보시고 안 되면 저희가 갈게요. 그거 왜 붙여? 내가 그러면 안 돼. 왜 때려요? 내가 때리시면 뛰시면 이거 공무집행해가지고 뛰시면 안 돼요. 이거 장난치지 마. 붙여놓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제 경찰 나와 빨리 가. 안 그런 거 지금 안 돼. 경찰 부를게. 일로 안 나와? 누구 손 잡고 그러가 자꾸 치는 거야? 어? 법원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너가 어떤 거 하라 했어? 판사님. 이거 나 내가 읽어봐야지. 네. 좀 이따 읽어보세요. 네. 장난치네 그냥. 나 빨리 일어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다 붙이고 나갈게요. 경찰 불러서. 네. 경찰 부르셔도 부르세요. 네. 다 붙였습니다. 네. 이게 재미도 하든지 잘하면 나오세요 이제. 가처분 고시했으니까. 뭐야 협박하니까 불안해요. 경찰 만나보고 가. 나중에.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될까요? 눈 오는데. 경찰 만나보고 가. 알겠어요. 내가 올 거니까. 불러요. 예. 내가 이유를 느끼니까 불러와 들어와. 차 경찰 어떡하지? 여기 있어. 저기 있어요. 우산 갖고 나오세요. 우산. 나는 불안해서 신고했으니까 당신네들은 거기 들어왔다고. 결정 언제까지 기다리겠어? 공무원증만 좀 하면 돼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우리가 이 사람을 명도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바뀐 사람을 다시 명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가면 또 다른 사람 바꿔. 하세월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가처분을 먼저 해놔야만 될 것 같아서 갔다가 우리가 또 목면을 좀 당했죠. 근데 뜻밖의 경찰이 오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의 이 사람도 좀 그런 건 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건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소송이 길어집니다. 이제 전문가예요. 소송을 끌려고 마음먹으면 계속 결석도 하고 뭐 핑계도 대고 해서 6개월 이상 1년도 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치를 취할 거는 손해배상 청구, 그 자식한테. 자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걸 함과 동시에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명백하게 이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때를 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판사가 먼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지금 그걸 신청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렵게 명도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계약할 사람이 쫙 줄 섰거든요, 지금. 근데 받을 때 혼자 받았잖아요, 제가. 왜? 제 심리적인 게 통한 거야.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못 들어올 것이다 해서 했더니 역시 단독 입찰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해결하고 나면 좀 좋은 값으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수준 서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무서워서 이 사람들도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명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거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1년 넘게 사용을 못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신 거잖아요. 청구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아들 이름으로 한 이유가 아들은 그래도 아직 젊었고 신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재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들 이름으로 한 거예요. 현재 마지막 저항하는 사람이 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고민이 쌓이겠지. 아버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전셋집이라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했으면 사실 내가 얼마 주려고 했던 거야. 안 그래요, 그때 우리? 근데 너무 심하게 나가고 5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명도 비용을. 너무하잖아요. 그 쓰레기도 치는 데가 매덕 들게 생겼는데 쓰레기도 엄청 많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주 이 사람은 줄 가치가 없는 것보다도 나로 하여금 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주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지금 1년 반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경찰 오니까 싹 공손해지더라니까. 아주 굉장히 저거한 사람이에요. 지능적이에요. 우리한테는 막 패고 그러더니 소리 지르고 경찰 오니까 자기는 또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이 또 싹 변하더라고.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2심을 하고 계시잖아요. 2심을 시작했잖아요. 재판하느라 고생하고 또 뭐 이렇게 계속 고생하느니 저희가 드리는 돈 받고 그냥 합의를 해주시는 게 어떠세요? 재판하고 질 수도 있잖아요. 이기실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계속 간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실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심까지 지면 대통령실 간다고요?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면 뭐 해결책이 있어요? 대통령실에 또 갔을 수가 없어요. 법대로 나는 했기 때문에 지금도 법대로 하고 있다고요. 법대로 그러나 천하수도 안 빌린다. 이게 재판처도 안 빌려요. 재판처도 나 이거 버티고 있어요. 못 나간다 이게. 재판처도 못 나가다 돈 줄 때까지. 왜 못 나가냐? 재판은 졌지만 임차가 정금을 안 줘서 못 나간다. 여기는 화성이에요. 화성 여기가 석포리지, 석포리. 공장역 앞에 산 게 있어요. 한 2,500평짜리 산 게 있는데 거기 그 명도 과정에서 어떤 어르신이 80세 되신 어르신이 명도를 너무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우리가 피해를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철학은 우리가 투자해서 남은 이득을 반씩 나누자는 거예요. 채무자의 철학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주장해서 우리가 최근까지도 1억 5천까지 주려고 명도 비용을 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 자세한 설명을 이제 우리 이걸 맡은 팀장이 해주겠지만 아주 법도 많이 알고 철학도 특이한 철학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저께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우리가 모두 총 인원이 몇 명 왔어요? 어제 50명 넘게 왔어요. 50명 넘게 왔어요 우리가. 작업자까지 60명. 작업자까지 한 60명 와가지고 이걸 하고 명도 비용만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들어갈 것 같아요. 쓰레기 비용이 또 한 2, 3억 들어갈 것 같고. 쓰레기 비용이? 네. 쓰레기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샀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또 몰랐어요. 땅속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안에 들어가면 우리 팀장이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이 들어가다가 장비가 막 마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에 주의하시고 저희가 이제 집은 다 비워놨거든요. 그쪽으로 일단 이동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다 이제 기계 해체해 갖고 밖으로 빼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야, 이게 다 쓰레기야 뭐야 이게? 이게 다 우리 화재 3번. 재료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물 공장 폐기물입니다. 그렇지. 이런 새 같은 거 가른 거. 폐기물 중에 특수 폐기물에 한다고. 저거는 치우는데 어떻게 치워야 돼요? 비용은 시험 성적서를 폐기물 업체에서 네. 제출하고 그 기관에서 안내해 준 대로 그 방법대로 반출을 해야 된다고. 그 비용이 한 2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폐기물 치는 돈만? 네. 확실히 뽑아봐야 되겠는데. 폐기물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혹시? 폐기물과 그리고 여기 건물 철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 철거 비용 비용까지. 합해서? 네. 철거 비용까지요? 네. 집도 이틀 전까지 사람이 살던 집도 허물어요? 네. 저희가 여기를 2020년 10월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3억에. 그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인도명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도 세무사에 이제 임차인 현황 그리고 임차인이 그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기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한 10년 훨씬 넘은 그 전에 1,050만 원에 딱 한 칸 30평 정도를 임대차 계약을 해놓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인도명령은 여기 채무자였고 그리고 아들 여기 경매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인정이 돼서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을 1년 넘게 했고 명도 소송 끝에 저희가 그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명도 소송 할 때 못만 하면 한 달 늘어나고 못만 하면 한 달 늘어나고 근데 명도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토지를 작년 12월에 42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자를 찾아서 저희가 23억에 낙찰받고 42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명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12월 당시는 소송이 2월 정도에는 빠르면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5월까지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다행히 완벽하게 승소를 했고 아들까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매로 인한 인도명령 그 신청을 바로 낙찰받자 했기 때문에 그 집행문이 있었고 당시에 계고를 했고 이제 아들도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예전에 계고했는데 계고한 걸 가지고 이게 인정을 해주면 안 되냐. 근데 법원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자가 다르니까 이것도 계고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걱정은 뭐였냐면 상대방에서 1심 끝나자마자 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항소를 하면 그냥 나는 대상자가 아니야. 명도 대상자가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심 결과가 이제 패소를 했으면 2심 그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그거를 몰랐고 또 판결문이 나올 만한 시기에 저희가 형사를 이제 경찰서에 가서 4가지 죄목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심도 준비해야 되고 경찰서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신청을 만약에 하잖아요. 판결문이 나오고 신청을 하면 접수되는 게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고 법원에서 공탁을 걸어요. 그러면 공탁금을 여기에서 이제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공탁금은 어필하기 나름으로 억대까지 커질 수도 있고 1,000만 원 단위로 이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탁금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최대한 근데 정지 신청이 접수가 됐더라도 판결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 계고를 하라니까 이거 준비할 시간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우려스러웠지만 다행히 그쪽에선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전에 계고를 했습니다. 아들 계고를 했고 계고는 보통 2주 후에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그냥 불시에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고장을 집행관님이랑 같이 여기 채무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전달을 해 줬고 저희는 이제 미리 좀 빨리 잡으면 좋으니까 왜냐면
12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6개월 계약이었고 플러스 2개월 유예 기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8월까지예요. 날짜가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8월이 코앞인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집행관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개고를 이제 하기 전에 날짜가 되기 전에 좀 집행 날짜 좀 잡아주십시오. 절대 부탁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줬고, 근데 날짜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집행 날짜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7월 말로 잡아주시네. 뭐 장마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바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날짜가 잡히고 집행실로 수원지방법원, 그래서 거기를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과장이랑 미팅을 했을 때 도비업체, 그건 법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장비랑 인력이랑 가지고 와서 물건 덜어내는 도비업체, 그리고 경호업체, 그리고 물류업체, 이렇게 세 회사를 지정을 받은 다음에 집행과장이랑 미팅을 하고 이제 이 세 업체랑 또 이제 밖에 외부에서 미팅을 또 했습니다. 여러 개의 업체랑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도비업체 같은 경우는 첫날 이제 29명이 들어왔고요. 뭐 포크레인 여러 대, 뭐 이제 화물차 여러 대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은 첫날 여기 가정집과 저쪽 기숙사 이쪽에 이제 물건을 이제 덜어내면서 동시에 할아버지가 미리 집행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끌고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 웅성웅성 이제 3-4명이서 있으면 궁금해서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나오시게 유도를 한 다음에 바로 경호업체가 이제 10명이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여러분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말로 얘기를 해서 밖으로 뺐습니다. 사람 먼저 뺀 다음에 내부에 있는 짐들을 이제 전부 다 뺐고,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 9시부터 했고 오늘 3시까지 이제 사람 손으로 뺄 수 있는 건 다 뺐고요. 이제 나머지는 기계들을 반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비업체에서 이렇게 반출을 이렇게 하는 거를 상차를 도와주면 도비업체에서는 그 물건이 3개월 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 그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개월 보관한 다음에 또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폐기물들과 그리고 고철들이 혼재돼 있어요. 고철 보고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매에 낙찰된 금액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물건에 대한 이제 명도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명도는 원래 처음에 이제 7일로 이렇게 견적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조율을 하다가 아예 4일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예정돼 있던 기간만큼 걸릴 것 같고요. 뭐 한 7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물류가 화물차 하나,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를 이제 싣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짐을 이제 고철이나 기계나 다 실는 건데 4톤짜리 기계가 있었어요. 그게 폐기물 값이 200이고 그 화물차를 부르고 컨테이너를 상차하고 그리고 3개월 보관 비용이 110만 원이에요, 한 대. 그러면 고철값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쓰레기는 마이너스고 고철값은 이득이 나기도 하고 상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폐기물이 워낙에 많아갖고 그거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아버지하고 아들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보증금이 혹시 있었나요? 없었으면 증명을 어떻게 했거나 인수강 재판에서 허위라고 판단이 됐어요. 근데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 합의를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합의를 할 때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계약이 되고 나서 왔을 때 9억 9천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더니 자기의 논리를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왔을 때 5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1억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소송을 할 때 변호사가 없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어제 첫날 집행을 하고 첫날 사람들도 많이 왔고 돈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비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틀치 비용을 첫날 합의가 되더라도 줘야 돼요. 근데 시도를 했어요. 따지니까 6,500이더라고요. 이틀치가 6,500이고 그거를 저희가 1억까지는 못 드리고요. 일주일 전에 1억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5천 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더라고요. 집행비용이랑 그런 손실을 다 청구를 할 예정이신 거죠? 아니요. 그건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근데 청구를 할 수 있지는 그러니까 있어도 받을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뭐 사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소송만 더 길어져, 그 쟁점 때문에. 근데 악성 임차인이었어도 수익률은 좋았다.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우리 직원 중에서 이번 이 사건
예, 명도 사건이라고 할게요. 집행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2년에 걸쳐서 명도를 하게 된 이 공장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김진우 과장을 오늘 내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더만 진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무너질 것 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것도 옛날 찍으러 갔을 때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거 떨어질 줄 알고 근처도 가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난 보였거든. 남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공장 안 고를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때 싸게 산 거잖아요. 네네. 21억인가? 그 정도 샀어요.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게 이 할아버지의 그 5억 달리는 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래? 처음에 계약을 덜컥 해버리고 나니까 남은 숙제가 명도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막걸리 2통이랑 커피 하나 사들고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네. 그 말이 좀 돼요? 역대 대통령 뭐 이승만 대통령님, 뭐 박정희 대통령님부터 시작해갖고 말씀을 하시면 거의 한 2시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겁도 나고 방비하려고 용역까지 해서 법원 직원까지 해서 한 60명 동원됐잖아요. 다행히 사고 없이 잘 처리돼서 네. 어떻게 그 대단히 잘한 것 같은데 사고 날 생각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집행을 하기 전에 충분한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섞여 있었고 그 여러 업체가 처음 보는 업체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고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팅할 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고 그래서 이 업체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경우 업체는 할아버지를 밖으로 나오셨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약속을 좀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집행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 때 할아버지가 뭐 그 언사라든가 폭력적인 언사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는 현장감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나요? 집행관님이랑 거기 방문을 총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갔을 때가 점유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러 갔었을 때 할아버님이 법원에서 오건 어디에서 오건 상관없이 좀 저항이나 거부감이 많았었고 그때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고를 하러 추후에 갔었을 때는 채무자분께서 2심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게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심에서 승소를 할 거라고 예측을 채무자분께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개고장을 순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할아버님께서 상식이나 법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할아버지께서는 진짜 자기가 승소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때를 쓰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굿프렌드 진짜 명성만큼 대단하네. 졌다 졌어. 나는 3년은 더 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서 아 이건 좀 나름 때를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때를 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일 클라이막스가 언제였어요? 첫날 진입할 때였고요. 네. 그리고 합의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러 들어올 곳이 너무 많아서 담을 쳤지 않습니까? 네, 3m 넘게 쳤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비용이 꽤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뭐 이게 한 5억 정도 이상 돈이 더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철거. 네. 그 양반하고 합의 봤잖아요, 결국은. 네. 합의 보니까 좋지. 맞아요. 가슴 아프게 서로 그냥 끝까지 내밀었으면 네. 우리 마음도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합의 볼 때 얼마 줬어요, 마지막? 합의할 때 이제 치열한 공방 끝에 8천으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불과 집행 일주일 전에 제가 가서 돈을 1억 이상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첫날 갑자기 1억 5천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 1억을 주장했는데 제가 8천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속담 알죠? 네. 딱 당하고 보니까 그 양반도 마음이 좀 바뀌었겠지. 근데 그것까지 끌어낸 거 대단해요. 우리 김 과장도 아유,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5억 이상이 나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남은 거 보니까 한 9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네. 그 어려운 거 다 물어주고 해서 쓰레기 치고 네. 해서 광고까지 다 해서 빼고도 한 9억 남았어요. 네. 투자한 건 23억이라고요. 근데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한테 회원님들한테는 꽤 괜찮은 수익률이 잘 나왔어요. 괜찮은 거죠. 네. 이 어려운 걸 해결하고 또 수익도 남기고 한 거가 공이 김과장 공이 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그 현장 보안 업체를 24시간 뒀다고 하는데 네. 왜 굳이 24시간을 뒀어야 하는 건가요? 한번 들어가면 24시간 안에 4시간 안에 들어오면 다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내 자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24시간을 제가 세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경호업체랑 그 보안을 위해서 미팅을 했을 때 경호업체에서는 50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랑 상의를 한 끝에 펜스를 치자. 그 펜스를 치고 나서 경호 인력을 4명으로 줄이자. 그리고 원장님의 경험의 결과로 50명 주장하는 거를 첫날 10명으로 내렸습니다. 10명으로 내리더라도 펜스가 없었으면 주야로 10명씩 계속 서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을 펜스 덕분에 좀 상당히 줄였습니다. 집행이 시작됐는데 또 합의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비용이 비슷했거든요. 합의 안 하고 그냥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생각이 합의 볼 수 있다는 힌트를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합의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나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뒤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양반한테도 정말 돈 8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집도 없다는데 그 양반한테 좋은 거고 나도 손해보진 않잖아. 그럴 거면은 합의가 훨씬 낫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에서 방해를 한다든가 뭐 또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쓰레기도 뭐 가서 추적을 한다든가 그 사람 고발이 특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또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양반한테도 이득이 되고 나도 뒤끝이 깨끗하고 마지막에 우리 저 여성 회원이 그 양반하고 저 갈비탕 먹었죠. 네. 갈비탕 먹고 우리 김 과장하고도 또 딴 데 가서 닭 먹었나? 네. 닭 먹고 그렇게 유종의 미를 딱 끝내야 뒤끝이 좋고 꿈에도 없어지고 좋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때를 써서 사는 그 인생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세상도 있는 거잖아.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못해서 망했는지 뭐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분도. 억울한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는 다양한 거니까 그 양반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지? 사회의 한 현상이라고 보고 가능하면 죽을 끝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